태국은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야 합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태국에 버리는 카드일 뿐이었거든요. 여기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는 필요가 없다며 망발을 이어가는 태국 정부의 주요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미국에서 제작했다는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되고 그 즉시 경악을 하며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꿔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말리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계 태국인으로 현재 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다 보니 최근 들어 꽤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여러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착한 태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건 한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한 상태로 태국인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족족 추방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마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구금을 당하는 등 한국은 태국을 완전히 아래로 보는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저는 중국계로서 원래부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문화와 음식 등 중국의 모든 것을 베껴서 뜨게 된 나라로 이들은 근본이라는 게 없는 하찮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역사가 깊고 민족적인 자부심이 높은 태국을 아래로 보다니 이건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태국 나름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태국에 대한 차별적인 자세를 보일 뿐이었고 결국 양국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과의 관계 단절은 태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현재 태국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없어서 관광 수입에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한국 때문에 생긴 적자를 메꾸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하지만 이것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새로운 파격적인 정책을 준비하게 되었죠.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면서 교역도 더욱 활발히 하고 또 비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거였습니다. 현재 태국이 중국 국적자를 비자 없이 받고 있는 건 그저 임시적인 조치였지만 태국은 아예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를 영구히 폐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고 또 중국인들의 태국 내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중국의 태국 투자를 더욱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은 자연스레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 후에 아예 관계 개선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었기에 이건 꽤나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모든 정치가 그렇듯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태국 내 정치판은 두 파로 양분된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구매력이 높은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받아들이자는 쪽과 중국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자는 쪽으로 나뉘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중국 편에 붙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국계인 탓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언젠가는 버려야 하는 카드일 뿐이었거든요. 그간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꽤 좋았고 이로 인해 태국이 많은 이익을 취해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그 한계가 너무도 명확한 국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은 단 한 번의 열강에 의한 점령도 당하지 않은 전통적인 강국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점령을 당했던 약소국으로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식민 지배를 겪었던 국가들은 아직까지 경제력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고 이 말은 한국은 겉으로만 빈곤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실상은 찢어지게 가난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 근본이라는 게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등 요즘 들어 한국의 문화가 꽤 유행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사실상 중국의 것을 그대로 베껴왔을 뿐이거든요. 즉, 한국은 그 뿌리가 중국에 있고 이런 근본 없는 나라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분야, 태국의 분야를 씨름하다가 저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한국 관련 다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자주 보던 미국 언론사가 있는데 이 언론사는 한국의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공개했고 이 다큐는 현재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언론사는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집 다큐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태국 관련 다큐는 고사하고 태국에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는 미국 유명 언론사가 한국 영상을 제작한 건가 싶어 열등감이 차오르면서도 한국이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싶어 홀린 듯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시작부터 저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영상은 서두에서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몹시 특이한 국가라며 열강에 의해 착취당한 국가는 선진국 반열에 절대 오를 수 없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며 못을 박았는데요. 열강에 의해 착취당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경제력과 국력이 약했다는 증거고 요즘 같은 승자독식의 국제사회에서 원래부터 못 살던 국가는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픽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가난한 근본 없는 국가고 그 말은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은 전부 속빈 강정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나운서는 이내 충격적인 발언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못 살던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저는 중국계답게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한국은 분명 중국의 속국쯤 되는 국가라고 배웠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유력 언론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고 저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는 이내 더욱 놀라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인구가 14억이나 되기에 중국인들이 이러한 거짓 정보를 한 번씩만 말해도 우리 전 세계인들은 14억 번이나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중 몇몇은 이러한 중국의 거짓 정보에 세뇌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사에서 조사한 자료는 그 모든 세뇌를 뒤엎어버리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준 강력한 자치국가였거든요. 일단 이들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 시대부터 봅시다. 놀랍게도 고구려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중국의 핵심 지역인 만주의 일부까지 점령하며 중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죠. 물론 고구려의 훌륭한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문화도 매우 우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강력한 문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있지만 고구려는 정교한 무덤을 짓고 세련된 불교예술과 건축물을 만들면서 선진문화를 발전시켰거든요. 고구려의 돌탑과 벽화는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왕국의 부와 예술적 혁신을 반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군사 건축물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왕국은 주변 중국 왕조 및 기타 지역 강대국의 빈번한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건축했고 이는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이라는 자연을 활용하여 방어 능력을 극대화한 요새였죠.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등 당대 최강의 나라들은 한반도를 수없이 침공했고 고구려를 비롯한 신라 등의 한반도 국가들은 산성을 통해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병력들을 효율적으로 상대했습니다. 결국 고구려를 점령하려던 수나라는 30만 명이라는 압도적 대군을 전부 잃고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고 당나라 또한 신라에 대패하며 한반도 밖으로 완전히 후퇴하면서 한반도 국가들의 강력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패배 이후 중국군은 자신들의 방어 건축물에 고구려의 요새 건설 기법 요소를 채택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당나라 시대에는 고구려의 산성 건설에 쓰인 다층성벽 및 성문과 같은 건축 요소를 그대로 사용했죠. 즉,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문화적으로 번성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능가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고려 왕조 또한 마찬가지죠. 고려는 중국, 일본, 심지어 페르시아 지역과도 광범위한 무역을 했거든요. 주요 수출품으로는 도자기, 비단, 금, 인삼, 종이 등이 있었고 고려의 유명한 청자 도자기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치품의 무역은 고려가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디자인과 예술 기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고려 청자와 고려를 부국으로 만들어준 실크로드와 해상무역을 본다면 한국은 지금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국가가 아닌 고대부터 엄청나게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물론 한국은 금속 활자를 최초로 도입했고 첨단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는 옆 나라인 중국의 인쇄기술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고대 한국의 기술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은 국가고, 심지어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다가 망해버리기까지 했다니, 이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아나운서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고대의 선진국가에서 최악의 빈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부터 다시금 자신의 원래 자리를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와 같은 중공업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삼성, 현대, LG와 같은 여러분들이 아는 글로벌 대기업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또한 한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국제시장을 위한 상품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선박,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과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창출된 수익은 한국의 GDP에 크게 기여하여 한국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시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은 어김없이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모방했기 때문이죠. 중국은 한국이 최빈국에서 자신들을 순식간에 추월한 뒤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고, 이내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은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의 경제적 성공에 큰 영향을 받았고, 선정과 같은 도시에서 경제특구를 개발했습니다.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빠르게 산업화하고 유치할 수 있었던 한국의 능력은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자체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중공업화의 이점을 보고 이를 연안 지역에 재현하여 중국 자체의 경제 번영을 일으켰죠. 그러나 한국을 그대로 따라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지만 중국은 그대로 정체되고 말았거든요. 바로 한국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며 기술력과 고부가 가치 산업 수출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고, 이는 완전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좀 보세요. 한국은 전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삼성전자와 LG 같은 기업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반도체, 가전제품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의 최대 생산국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한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와 기아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생산으로 한국은 자동차 수출이 국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세계 자동차 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중국 또한 뒤늦게 한국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해봤지만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의 발끝에조차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이미 너무도 늦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중이고, 이들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감히 예상하지 못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국은 운이 좋아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고 이들의 문화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그러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막강한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불운한 시기를 지나 이제서야 원래의 자리에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감히 한국을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홀린 듯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이 종료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도저히 다큐멘터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가족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현실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대표적인 휴양 도시인 치앙마이나 다녀오려고 했지만 저는 곧바로 행선지를 제주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미국 다큐에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말만을 했음에도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는 그야말로 개판 그 자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상점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샘플을 뭉텅이로 챙겨갔고 몇몇은 남이 사용하던 테스트용 제품들을 그대로 호주머니 속에 넣기도 했죠.
도대체 이런 야만인들이 사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해수욕장 근처의 유명한 돌을 구경하던 한국인 아이가 그대로 유명 랜드마크인 돌의 소변을 봤음에도 부모는 아이를 전혀 말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지금은 어두운 밤이라지만 이건 너무나도 야만적인 모습이었고 저는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천박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느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해수욕장에서는 모래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고 숙소로 돌아가는 한국인들과 이에 한술 더 떠 술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바다 쪽으로 가서 바지를 내리더니 그대로 대변을 보는 한국인들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볼일을 본 뒤 바닷물로 대충 닦고 자리에 다시 합류했죠. 덕분에 제주도 해변의 모래사장에는 지린내와 대변의 악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저는 이러한 구역질 나는 광경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국에 대한 다큐는 전부 거짓말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솜은 저건 한국인의 짓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의 짓이라며 한국을 옹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본 한국인들 중 저런 미개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저런 천박한 행동을 할 리는 없다며 못을 박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태국의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의 이와 똑같은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다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미국 공영방송에 이어 이제는 조카까지 한국을 두둔하는 상황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솜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중국 게임에도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가 한국의 편을 드는 이유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호감타심이 분명했고 저는 한국의 거짓된 이미지가 여러 사람을 망친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부터 다시 해변에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선체로 굳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나 대병과 깨진 술병들이 마치 지뢰처럼 깔려있던 모래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오염들이 하룻밤 사이에 치워지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 벙쪄있던 저는 곧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모래사장 저편에서 웬 무인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무인 청소기는 날이 밝아올 때부터 가동되는 모양이었고 그 많던 쓰레기들이 순식간에 치워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로봇 덕분인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력을 가졌기에 이러한 모래사장에서도 멀쩡히 가동되고 심지어 모래가 아닌 쓰레기만 골라서 처리하는 최첨단 무인 청소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청소를 마친 무인 청소기는 뭔가 세련되게 생긴 쓰레기통에 모든 쓰레기를 부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특이한 쓰레기통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하자마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건 IoT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쓰레기통이었고 이 지능형 쓰레기통은 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며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수거 담당 부서에 알려주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길거리에 지저분한 쓰레기통만 달랑 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은 없어서 늘 쓰레기통 주변으로 쓰레기가 수북해지는 태국과는 달리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모든 과정을 극도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국은 넘볼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기에 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솜이 저것 좀 보라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솜이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린 저는 봐서 난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건 바로 이곳에 대변을 보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한자로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영어도 아닌 오직 한자로만 말이죠. 이건 제가 어제 봤던 야만인들은 전부 중국인이라는 뜻이었기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주도에 보이는 각종 표지판이나 지시팻말은 전부 영어와 한글이 혼용되어 적혀 있었는데 오직 이곳에 대변을 보지 마시오, 줄을 제대로 서시오 같은 부정적인 지시팻말만은 전부 한자로만 적혀 있는 상황은 제주도에서 민폐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직 중국인들밖에 없다는 뜻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믿고 싶지 않던 현실을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숙소를 찾아가느라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각종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처럼 한국 곳곳에서 문화유산을 훼손한다거나 하며 민폐짓을 일삼던 중국인들은 날이 밝은 지금은 그러한 야만적인 행동을 전부 봉인당한 상태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곳저곳에는 스마트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 CCTV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중국인들의 각종 기행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CCTV는 행동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물 파손, 문화유적 훼손, 부적절한 행동 등 의심스럽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고, 누군가 랜드마크를 훼손하거나 제한구역을 넘어가려는 행동을 시도하면 AI가 그 즉시 경보 알림을 울리며 지역 경찰서에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보 알림 시스템은 밤에 작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낮에만 작동한다고 했고, 밤에는 그저 당국의 알림 메시지만 전송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젯밤에 봤던 유적에서 소변을 보는 아이의 경우도 그러한 천박한 행위를 하자마자 한국 경찰에게 알림이 갔을 거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 가족은 결국 벌금을 내야 했을 것이 분명했고, 남이 나라에서 민폐 행동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겠죠. 또한 한국의 공항, 지하철역, 주요 관광지와 같은 지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감시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고, 이를 통해 성가신 행동이나 범죄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개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봤던 화장품 샘플을 여러 번 받아가거나 뭉텅이째로 들고 간 중국인들, 그리고 테스트용 제품을 몰래 훔쳐간 중국인들은 전부 카메라에 인식된 상태로 다음번에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거나 시스템에 의해 행동이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한국의 관광지였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제주도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으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한국은 제주도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포하고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를 구비해두며 시범적으로 중국인들의 진상짓을 막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은 제법만은 절대로 저지르지 못했고, 또 적어도 낮에는 감히 한국에서 허튼 짓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중국인들의 민폐짓을 기술력 하나로 완전히 극복해낸 것이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저력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후진적인 면모를 파악하러 왔던 한국에서 연이어 경악스러운 경험을 하게 됐고, 정신이 쏙 빠진 채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혹시 몰라 들러본 태국의 관광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기에 저는 이게 바로 한국과 태국의 수준 차이구나 싶어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죠.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중국인들의 천박한 행동들을 사전 방지하고 있었다면 태국은 그러한 기술력이 없으므로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솜의 말처럼 중국인들은 태국의 신성한 사찰이나 유적지의 대소변을 본다거나 하며 태국 관광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리 중국계더라도 아무튼 태국인이었고, 만약 더 이상의 중국인들을 받는다면 태국은 분명히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편에 붙자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한국의 무릎을 꿇자는 편으로 돌아서게 되었죠.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중국인들이 태국 관광지에 몰려오고 심지어 투자까지 한다면 이건 태국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닌 중국에 의해 경제 종속을 당하는 지름길이었거든요. 저는 분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합류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반드시 한국의 각종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배워야만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태국의 남은 시간은 단 3개월뿐이다. 한국과 태국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 태국은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태국의 이러한 무모한 조치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고, 현재 태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해서 급하게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를 파견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야티다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태국에서는 중국계 인구가 더욱 대우받고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정부에서 일하며 나름의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태국인들은 한국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유 없이 추방당했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전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중국계로서 다른 일반적인 태국인들과는 조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태국인들은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에 대한 강한 호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계 인구들은 중국인들처럼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국계였기에 자연스레 안 그래도 눈엣 가시처럼 여겨졌던 한국이 더욱 미워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이번 사건이 빠르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그간 꽤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래서 한국이 정중하게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이건 금세 해결될 문제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태국의 도시 곳곳에는 반항 감정에 따른 시위까지 열리며 한국을 좋아했던 태국인들마저 한국에 돌아서게 되었죠. 그리고 태국 정부 측은 태국 국민들의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였죠. 일단 시작은 한국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기업이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 수출입에 무역 장벽을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유입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태국은 엄격한 통관 절차, 추가 규제 확인, 한국 상품에 대한 승인 기간 연장 등 비관세 장벽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 제품의 태국 시장 진출이 지연되어 한국 기업의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죠. 또한 태국은 한국 기업이 대규모 인프라 또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정부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는데요. 사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에너지 인프라 등 태국의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지금도 개발 예정 중인 여러 사업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런데 태국 정부는 외교관계 경색을 이유로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과 진행을 무단으로 중단해버렸죠. 이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에서 일시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과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 한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를 가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 입장이 이해가 가긴 했으나 한국에 대한 악감정 때문인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절규하는 상황에 실실 웃음까지 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렇게나 높아 보였지만 태국 정부의 입김 한 번에 전부 다 나가떨어지는 상황에 한국이 태국보다 약소국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이에 태국 정부는 드디어 본격적인 칼질을 하기 시작했죠. 태국 당국은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늦추거나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유지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이는 삼성, 현대, 기아 등 소매점에 의존하는 기업이 신규 매장을 열거나 기존 매장을 유지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태국은 특히 제조업,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제한을 가했는데요.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 시설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추가 검사, 서류 지연, 투자위원회의 거부 등 관료주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재 조치로 인해 태국 내에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축소되자 태국 노동당국은 드디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내의 한국인 직원과 임원의 비자 요건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직원들은 태국에서 급하게 쫓겨나야 했고, 이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숙련된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 현지 노동력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태국 정부가 여차하면 한국이 태국 내에 설치한 공장이나 각종 생산 기반 시설들을 홀랑 먹어버릴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듯 한국에서 파견온 한국인 주재원이나 직원들을 전부 쫓아낸 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생산 기반 시설을 가로채서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전부 갈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국 내에서 한국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번 싸움에서 한국은 태국에 완전히 대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주제에 감히 태국에 까불다니. 아무래도 한국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결국은 태국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압박을 느낀 한국 정부가 곧바로 사과해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여전히 태국인에 대한 강화된 입국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 전부 태국을 빠져나가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 분명 태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기지가 필요할 텐데 도대체 뭘 믿고 태국에서의 사업을 접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태국에 진출했던 무수히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정말 썰물처럼 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안 그래도 태국의 인건비 상승과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 때문에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었다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는 어디에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태국에서 떠나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국에서 철수하더군요. 일단 시작은 삼성과 LG였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삼성과 LG가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폐쇄했고, 스마트폰, 텔레비전, 가전제품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전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었는데요. 그리고 연이어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 조립 공장을 폐쇄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및 기아와의 계약에 의존하는 현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파산에 직면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죠. 태국의 경제 기둥 중 하나였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공장, 대리점,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수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공장의 폐쇄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의 공장 근로자, 기술자, 엔지니어, 서비스 직원이 해고되다니 설마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대와 기아만 해도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태국의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필수적인 시설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장이 없어진 지금 태국 전역에 있던 공장 근로자의 소득에만 의존하던 도시들은 그 즉시 경쟁력을 잃고 말았고 결국 죽음의 도시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점, 레스토랑, 지역 기업이 고객을 잃고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에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말았죠. 물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한국 공장의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던 태국 기업들 또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요. 결국 이들 현지 기업 중 상당수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한국 기업과 연결된 공급망 전체가 붕괴되어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제조업, 특히 전자, 자동차 생산, 소비재 부문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이들 기업이 철수하면 태국의 산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약 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제조 운영의 손실만 해도 태국의 연간 GDP가 50억에서 10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고, 한국 공장이나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의 일자리만 해도 15만 개에 달하기에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품 공급업체나 물류업체 등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해 없어지게 될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의 철수가 계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경제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건데요. 한국 대기업의 철수는 글로벌 시장에 태국이 더 이상 투자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신호였고,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외의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려하며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태국 경제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자본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주식시장까지 폭락하면서 태국은 엄청난 경기 침체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야말로 한국 하나 없어진 상황임에도 태국은 완전히 국가 괴멸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태국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간을 보기 위해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낸 것인데요. 사실 한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태국은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게 분명하므로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만큼 한국도 마찬가지로 태국과의 관계를 복구하길 원할 게 분명했거든요. 즉, 태국 정부는 저를 한국으로 파견 보내서 현재 한국도 태국과 같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한국에 대한 이권을 챙기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건설한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두 국가 모두 망해버릴 게 분명하므로 태국은 망하기 직전인 상태를 숨기는 동시에 한국에 손을 내미는 척하며 한국에서 뽑아올 이득을 모조리 뽑아오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다른 중국계 친구들은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고 매번 말해왔는데요. 가난한 한국인들은 고기 한 번 못 먹어서 몇 년에 한 번 겨우 고깃집에 방문하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을 때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깨를 잡아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태국의 제재에 사정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고평가되고 있을 뿐 실상은 태국과 비슷하거나 태국보다도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한국은 더욱 가난해졌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태국보다도 처참한 상황의 한국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니 숙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거든요. 한국에서의 하루 숙소비는 거의 태국에서의 한 달 월세급으로 비쌌고 저는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함마저 느꼈습니다. 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의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뒷받쳐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가난한 한국인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며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스타벅스에 입장했을 때였는데요. 사실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므로 일반적인 태국인들보다 훨씬 부유하기에 종종 이러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매하곤 합니다. 물론 스타벅스의 커피값은 중국계 부유층인 제게도 약간은 부담되는 수준이기에 너무 자주 오진 못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스타벅스 같은 고급 카페에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린 학생들마저 주저없이 가장 비싼 프라푸치노나 라떼를 주문하며 아무렇지 않게 스타벅스 음료를 즐기더라고요. 상류층인 저조차도 스타벅스 커피는 신중하게 저렴한 5달러짜리를 구매하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 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마저 비싼 과일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들도 비싼 디저트 케이크와 프리미엄 차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태국인들은 스타벅스에 오기 위해 몇 주 동안이나 돈을 저축해야 하고 사실상 태국은 신분이 나눠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회기에 웬만한 노동자들은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국 상류층인 저보다도 훨씬 부유한 생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 맞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스타벅스에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커피를 주문한 뒤 도망치듯 카페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길거리에서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모습들을 마주해야 했죠. 왜냐하면 한국 거리에는 각종 고급 브랜드의 업체들이 줄줄이 입점해 있었고 한국인들은 태국 상류층들조차 쉽게 구매하지 못할 각종 비싼 명품 가방과 의류 등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부 삼성 휴대폰이나 아이폰이었고 저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최신 휴대폰을 보유할 수가 있을까 싶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사실상 구매력이 거의 없어서 각종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돈이 안 되는 태국의 좀처럼 입점하지 않으며 거리에 보이는 태국인들이 착용한 명품 의류들은 전부 가짜 제품이거든요. 태국인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절대로 명품 의류들을 입을 수 없고 애초에 거의 판매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에서 보이는 명품 옷들은 전부 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티내는 것을 좋아하는 태국인들의 국민 정서상 이러한 가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유한 국가인 건지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조차 태국의 최상류층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고급 자동차들도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는데요. 독일 브랜드의 고급 차량들부터 현대 브랜드의 최신 전기차까지 한국의 도로는 무슨 럭셔리카 전시장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태국에서는 상류층이 맞긴 하지만 그래봤자 생산된 지 20년은 넘은 중고차를 끌고 다닐 뿐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전부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웬만한 태국인들은 한평생 자동차를 탈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한국은 한 가족이 두세 대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흔해 보였고 이건 전형적인 선진국의 특징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유한 면모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길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삼겹살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분명 중국계 친구들은 한국인들은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며 생활 물가는 태국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국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본 삼겹살 식당의 음식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비싼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태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이 정도 물가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듯 풍족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삼겹살을 4인분은 시킨 뒤 그대로 전부 남김으로써 태국의 부유함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은 채 식당에 방문했지만 사실상 저는 이곳 식당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 듯 보였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삼겹살을 주문한 뒤 조금의 남김없이 고기를 싹싹 긁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인들은 배가 부르면 미련하게 고기를 더 먹는 것이 아닌 곧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고기를 전부 먹은 테이블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마저 이렇게나 비싼 물가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고 한국은 상상 이상으로 부유한 국가였고 태국이 겪는 것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기는커녕 전혀 타격이 없는 채로 아주 멀쩡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구나 싶어 약간의 현타까지 느껴야 했죠. 한국과의 국교 단절 이후 태국은 거의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르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통곡하고 있지만 한국은 태국과 사이가 나빠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아예 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거의 파리만도 못한 미미한 국가였던 것이죠. 물론 한국 기업체들과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며 한국은 지금 태국과의 관계 단절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며 먼저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태국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허세를 부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기업체 관계자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한국이 태국에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고 이러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약물과 업소 등의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연관되며 한국을 망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태국 정부에게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라고 항의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귓등으로도 안 들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과의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네요. 그런데 어쩌죠?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태국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저렴하고 한국 사업체에 대한 좋은 조건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얼마든지 많고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는 태국은 이제 전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던 차였어요. 그런데 태국 정부까지 나서 이렇듯 감정적인 정책을 펼치니 도대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태국을 선택하겠어요? 현재 태국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 같은 대응에 한국의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기업체들이 태국의 등을 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태국은 허세를 부리며 한국의 간을 보려고 할 뿐이군요. 그럼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체들은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를 끊은 후에 오히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마음 편히 솎아낼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태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거의 전부였지만 경제대국인 한국에 있어서 태국은 매우 미약한 존재였기에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폐잔병이 되어 털레털레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가난한 한국을 기대했건만 일방적으로 초토화된 건 태국이었고
태국은 감히 체급이 전혀 맞지 않는 상대를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숙소조차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저는 분명 럭셔리 숙소를 예매한 것이 아닌 생각보다도 훨씬 비쌌던 숙소값을 절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숙소를 골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원룸은 상류층인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제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과 공기청정기, 심지어 각종 온습도 조절 장치가 가동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모션 센서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서 방이 비어 있을 때와 사람이 들어올 때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러한 가전제품들과 조명을 자동으로 끄고 켠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평범한 원룸에도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AI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까지 있다는 점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태국에서는 이러한 AI 제어 시스템은 꿈도 못 꾸고 공기청정기는 태국의 최고급 호텔쯤은 가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귀족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원룸에서마저 이러한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범한 원룸에는 스마트 냉장고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스마트 냉장고는 식료품이 부족할 때 알림을 주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태국인들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20년은 넘은 중고 냉장고를 사용했다면 한국은 그저 평범한 가정집에서조차 이러한 스마트 냉장고로 22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은 방의 옵션으로 세탁기까지 존재했다는 점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대부분의 태국 가정집에는 세탁기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손빨래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한국과 태국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건 전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구나 싶어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2세기를 바라보는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수준 또한 태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 비한다면 태국은 그저 형편없는 개발도상국일 뿐이었죠. 즉, 태국이 한국을 건드린 것은 초등학생이 헤비급 프로 복서에 따귀를 때리며 도발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만약 태국이 지금이라도 한국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다는 충격적인 코멘트까지 달았는데요. 저는 태국 정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건든 건지 이해조차 가지 않는 상황이며 한국에 다녀온 이후 한국에 대한 이유 없는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완전히 한국에 대한 공포에 질린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뭐야? 이 나라는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거냐고.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였다는 태국은 한국 국군이 날의 현무5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국방부에서 고위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패한 다른 태국 정치인들과 국방부 관계자들과는 달리 항상 태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제 굳건한 마음씨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 때문이었죠. 일단 한국은 최근 들어 태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국가로 한국은 태국인 입국자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도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못살게 굴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태국인들의 성품이 워낙 순하고 착하니 한국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준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거슬린다면 그건 한국이 진작에 불법 체류자들을 미리 걸러낼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될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능력이 부족해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걸러내지 못했고 이건 한국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은 이 모든 잘못을 태국에 떠넘기는 건지 저는 한국이 꽤나 비겁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감정적으로 제안한다거나 하며 객관성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듯 객관성을 잃은 저는 중국의 유혹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중국은 태국과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태국의 정치판 자체가 중국계 태국인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지금의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것이 중론인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는 더 이상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고 중국은 처음에는 이러한 나라들의 여러 인프라들을 지어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듯 했으나 결국 빌려준 돈을 못 갚았다는 핑계로 각종 국가 중요 시설과 인프라들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빼앗은 인프라를 미끼로 이들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계 사람들이 여러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중국의 속국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이러한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고 만약 태국이 더 이상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그리고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해줄 한국이라는 존재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진다면 태국도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중국계 정치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대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긴 저는 부끄럽게도 그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중국의 사주를 받은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고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중국에 붙자는 데 동의를 하기 직전 한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지를 확인해보는 거였죠. 그날도 중요한 정책 발의가 있었고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대다수의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가까스로 반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중국계 핵심 정치인이 다가와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왜 이렇게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지금의 국제정세를 봐. 한국은 그저 별것도 아닌 후진국일 뿐이라고. 중국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지표가 뻥튀기 되어 있는 국가로 겉으로는 경제력이 높아 보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사실상 태국보다도 못 사는 국가고 군사력 또한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상당히 과대평가받고 있을 뿐인 국가야. 이런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좋아,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사실 나는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는 다음 주에 한국에서의 일정이 있다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구경도 하고 중국의 국방 관계자와 만나서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나 나눠보자고. 만약 자네가 한국에 직접 가게 된다면 곧바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파악하고 지금껏 자네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믿질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가득한 태도에 저는 한국은 정말로 가난하고 쓸모없는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의 말대로 한국에 직접 가본 후 한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무늬만 선진국인 영락없는 후진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에 입국한 저는 각종 최첨단 기술을 통해 3초 만에 입국 수속에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태국 국방부의 핵심 인사였던 제 정체를 알아보고 VIP 전용 키트까지 챙겨주며 저를 환대해 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AI 안면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수속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고 태국 공항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여권을 확인할 필요 없이 AI 시스템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정보와 얼굴을 분석하고 이 외국인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수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한국 공항은 완벽한 무인화와 첨단화를 통해 3초 만에 입국 수속을 가능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당황한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태국어를 구사하며 도대체 제 정체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태국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던 한국인 직원은 제 대답을 알아듣고
한국의 AI 시스템은 동맹국 주요 인사의 얼굴을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에 그녀에게 대체 태국어를 어떻게 할 줄 아는 거냐며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아니, 분명 제 태국어를 알아듣고 답변을 했으면서 어떻게 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가 떠올랐고, 이내 한국인인 그녀가 태국인인 저를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 약간의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내 추가적인 답변을 건네왔고, 그녀의 대답을 들은 저는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제 귀에 꼽힌 AI 이어폰이 당신의 말을 자동으로 통역해주고 있고, 저는 이어폰을 통해 태국어를 알아듣고 당신에게 영어로 답변을 해준 것이죠.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을 개발한 상태로 이들의 기술력은 기적을 만들고 있었기에 태국 출신인 저는 도저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버렸는데요. 태국의 주요 인사였던 제가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보고 완전히 농락당하며 아이처럼 행동해버리다니,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공부를 하러 온 빈민국 학생의 꼴처럼 보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순간 자체가 엄청나게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입국한 중국계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국일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황급히 말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전부 한국에 보여주기식 인프라일 뿐이야. 한국의 실상은 전혀 다르거든. 좋아, 자네가 정 의심된다면 내일 열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해보자고. 그 자리에는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도 참석한다고 하니 우리는 분명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내일이면 한국의 뻥튀기 된 군사력의 현실을 여실히 볼 수 있을 거라며, 한국군은 사실상 미군 없으면 태국군보다 못한 군대라며 열심히 입을 놀렸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저희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한국은 그저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과대평가된 나라일 뿐이죠. 고지슬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한국은 분명 후진적인 군사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전 세계적인 망신을 사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형편없는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태국이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다면 우리는 태국의 유사시의 상황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군사력을 지원하며 기꺼이 태국의 든든한 국방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력 국방 관계자의 말까지 들으니 저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 행사를 보고 대화하자며 애써 시간을 벌었죠. 그런데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무5가 공개되었을 때는 옆에서 제잘제잘 한국은 후진국이니 어쩌니 하며 떠들던 중국계 여성마저 기겁을 하며 그 즉시 입을 다물었죠. 그도 그럴 것이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9톤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체급을 자랑했음에도 이 괴물 미사일을 발사할 차량은 거대한 덩치에도 18륜 차량을 45도 각도로 측면 기동하는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이미 저희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버렸구나 싶어 경악을 넘어 공포에까지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성능을 찬찬히 살펴볼수록 아무래도 한국은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한국의 유일한 약점이 핵무기가 없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한국의 현무5의 개발은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을 뛰어넘은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무5는 8, 9톤의 매우 큰 재래식 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몹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형 탑재체를 통해 현무 미사일은 특정 표적에 대해 매우 파괴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으며 GPS 유도 정밀 타격 기능을 통해 타격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집중될 수 있죠. 즉,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파괴와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는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기존 탄두로 특정 전략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주변 지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주요 적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핵미사일은
기술력 부족 때문에 사실상 정밀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중국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가 자국 영토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적도 있는데요. 즉, 중국의 핵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사실상 자폭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는 불필요한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표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는 중국의 핵미사일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현무5 미사일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지역 파괴를 위해 폭발 반경과 에너지 방출에만 의존하는 반면 현무5는 핵무기급의 파괴력에 더해 정확한 침투 능력으로 특정 군사시설이나 숨겨진 지하벙커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5와 같은 정확하고도 위협적인 관통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기에 모든 지휘소와 미사일 사일로 핵시설과 같은 군사자산은 오로지 핵무기를 통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깊숙이 묻혀있는 벙커나 숨겨진 지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관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5의 침투탄두는 폭발하기 전에 강화 콘크리트와 흙의 층을 뚫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표적이 파괴되도록 보장하고, 강화된 벙커에 숨어있는 적의 군사령관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5 미사일은 불필요한 확장을 유발하지 않고도 이러한 중요한 지휘센터를 무력화할 수 있어 고도로 집중력 있고 효과적인 타격 옵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었죠. 물론 현무는 최첨단 미사일답게 미사일의 정밀유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현무5 미사일은 숲속 지하에 숨겨져 있는 지휘소, 군사위성으로도 감지하기 힘든 미사일 발사장 또는 무기 저장 시설과 같은 꽁꽁 숨겨진 적의 중요한 인프라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전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미군에 기생하는 허약한 군대가 아닌 오히려 미국과도 견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국가였고, 저는 핵무기 보유국보다도 압도적인 화력을 갖게 된 한국에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저 무지막지한 미사일이 태국으로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오금이 저려왔죠. 그러다 갑자기 진행자의 설명이 들려왔습니다. 현무5의 가장 유용한 점은 바로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차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행자가 굳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현무5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가졌음에도 방사능 낙진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어서 발사가 자유롭다는 뜻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핵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고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제사회의 규제를 받으면서까지 미친 짓을 일삼는 나라가 왜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단 한 차례도 발사하지 못했겠어요? 그건 바로 방사능 낙진이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국제적인 인식 때문이고,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적으로 돌아서며 곧바로 집중 폭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무5 미사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무5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사일이므로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통해 한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장기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 없이도 손쉽게 타격에 배치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무5는 지속적인 오염이나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도 핵무기와 다름없는 살상력으로 군사적 목표, 즉 중요한 군사 인프라 파괴를 달성할 수 있고, 한국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와는 달리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손쉽게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된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현무5는 비핵미사일로서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제재나 정치적 후유증에 직면하지 않고도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왕따가 되지 않고 핵무기급 미사일을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니, 이는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국가로 그 즉시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과 같았고, 저는 태국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한국에 데려온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은 이미 도망을 갔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또한 매우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대신 중국은 한국은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후진국으로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저 정도쯤의 미사일은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죠.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긴장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놓고도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이는 그를 보고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인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한심한 소리나 일삼는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핵이 있으면 뭐 하나요? 당신들의 핵무기는 사실상 정밀도를 보장하는 기술이 없어서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조차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니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현무5 미사일만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기술력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이는 중국이 개발한 핵미사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1톤만 넘어가도 기술력 부족으로 발사 자체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8, 9톤의 무게를 가진 괴물급 탄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면 이러한 육중한 미사일을 개발해냈다고 해도 발사 자체를 못할 테지만 한국은 이 정도로 무거운 탑재체라도 측면 기동을 통해 순식간에 운반하고 발사할 첨단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 상황이죠. 즉, 한국의 이러한 무거운 탑재체를 운반하고 발사하는 능력은 한국이 대형 재래식 폭발물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탄두의 종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미사일 추진 시스템과 구조적 무결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더 무겁고 복잡한 핵 탑재체를 운반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연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다른 국가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연구해도 결코 가질 수 없던 기술을 한국은 직접적인 연구 없이도 갖게 된 건지 한국은 정말 미친 국가라고요.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무5의 항속거리는 3,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핵미사일 배치의 핵심 요건인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무5에 사용된 추진 기술과 대형 탑재체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한국은 이미 핵미사일 시스템에 필적하는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고 장거리 핵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까지 개발해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만약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거나 혹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췄으므로 당장 3일 안에도 핵무기 수백 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현무5는 깊숙이 묻혀있는 벙커와 숨겨진 군사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관통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게 될 핵미사일은 지하 벙커까지 모조리 파괴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핵무기는 지상만 장악했다면 한국은 지상과 지하 모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피하게 만드는 지옥의 무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에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듯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사실 그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이 쫓아가기엔 아득히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저 태국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급하게 자리를 옮겼고 저는 한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몸서리치며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현무5 영상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만약 태국이 한국과 척을 질 경우 태국은 당장이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태국 정치판과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고 현재 한국에 대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한국에 먼저 사과하고 양국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정치인들은 전부 중국이 보낸 스파이인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야 한다느냐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태국은 중국에 완전히 먹히기 전이기에 아무래도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본 태국 정치 세력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뒤늦게 알아보니 사실 한국의 태국인 추방 문제는 한국 내에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기에 생긴 일이었는데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엄청난 부끄러움에 휩싸였으며 태국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러한 상황이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태국이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들 한국이 저희를 받아줄까가 걱정이 되고, 만약 한국이 아니라면 태국은 안 그래도 중국계 스파이가 판치는 상황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에 손까지 떨려오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